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황무지로 유명한 T.S. 엘리엇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은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였다. 20세기 모더니즘을 이끈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염세적인 정서와 새로운 방식의 시적 규교로 특징적인 시 세계를 펼쳐나갔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엘리엇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서 20세기 시와 비평 분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1922년 그의 시 학문지가 출판됐을 때 이 작품은 새로운 시의 동력을 얻게졌고 새로운 시의 의무가 모더니즘을 지칭하게 되었을 때는 모더니즘의 시대의 대표작으로서 꼽히며 현대시를 지배하였다.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1888년 9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헨리 웨어 엘리엇은 사업가였으며 어머니 샬롯 챔버스 스턴스는 시인이었다. 엘리엇이 태어났을 때 부부는 40대였고 엘리엇이 이로 4명의 누나가 있었다. 시인이었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양육보다는 문학이나 자선 활동과 같은 사회 활동에 열정적이었던 다수행동이었던 토마스 엘리엇은 유머의 선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머니 아들 엘리엇이 자라면서 조숙하고 남다른 지적 능력이 있음을 알아채고 어린 아들에게 역사와 문학, 철학 등의 책을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를 쓰도록 참여하였다. 모자란 문학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었고 엘리엇은 평생 어머니와 편지를 나누고 어머니에게 시를 바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또한 시인으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는 인정받지 못한 시인이었던 어머니의 시극 사마나 롤라의 선물을 붙여 출간해 주기도 하였다. 1915년 시인이 비평한 에즈라 파운드의 추천으로 포이트리지의 알프레드 프로그의 연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프로그의 연가는 노년의 화자 프로그의 내적 독백을 통해 현대의 문명의 처인사가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어려지는 자아의 성실과 회복을 위한 자아 성찰을 그린 작품이다. 엘리엇은 비평으로서 객관적 상감의 개념을 공식화시켰는데 객관적 상감은 어떤 특정 전설을 나타날 때 공식이들은 일련의 생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의미한다. 이런 시적 방법론가 시인으로서 주요 관심사와 생설은 초기 시인 프로의 연가에서부터 이후의 시들에 일관적으로 드러난다. 엘리엇은 1915년 비비언 헤이우드와 결혼했으며 런던에서 교적 시행을 하면서 사평을 잠시 쓰다가 노이드 은행에 들어갔다. 그는 약 9년간 은행을 일하면서 시를 쓰고 에고이스트지의 편집장이 되었다. 프로플러의 연가를 보고 최초의 형태적 작품이라 이끌었던 에즈라 파운드는 엘리엇이 시행을 물도하기를 바랐고 글로 호환하는 인물들을 모아 생활을 호환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은행 일과 시작을 병행하는 생활이 나름대로 좋았다고 한다. 내성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에 신경쇠약 증상까지 있던 엘리엇이 이 두 생활을 양립하는 것은 나름대로 학술 생활과 문학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일이기도 하였다. 1922년 10월 엘리엇은 기획안지 크라이테리언을 창간하고 편집을 담당하였다. 이 잡지의 학문지를 발표하였다. 433명의 이 장신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정신적으로 함께하던 유럽을 학문지로 상징하는 것으로 라틴어, 히라바샤, 성그리스터 등 6개 언어를 사용하고 셰익스피어의 단테, 보들레르 등 고전의 시고에 대한 임시와 인정을 비롯해 J.S. 프레이저의 한강가저, J.L. 웨스턴의 제2에서 노망스카이 등에서 나타난 제의 선배 전설 및 신화와
종교적 관점, 정경 등을 토대로 한 수많은 상징으로 대표했다. 역사와 문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미지화하여 사실만의 동창적인 세계로 재편상하는 엘리엇의 작품 세계가 항림한 작품이다. 또한 엘리엇은 낭만성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병적인 만큼 정확성과 논리성, 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언어와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를 썼다. 이는 그의 비평론적 태도이다. 이후의 소설, 희곡, 예술, 비평의 주요 방식이 된다. 학무지가 발표됐을 당시 평론가들은 시의 난해함과 새로움에 당혹해 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오히려 엘리엇의 시에 담긴 영세적인 정서와 새로운 시적 기구에 열광하였다. 현대의 정신을 형성하겠다는 점에서 엘리엇의 시대의 대변인으로서 조망하였다. 1925년에 엘리엇은 로이드 은행을 그만두고 파버 출판사의 이사로 일하였다. 1927년 영국 국교를 개정하고 영국어로 개화했다. 그리고 영국 국교도로서의 종교적 시각을 투영한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다. 제의 수요일, 시중주, 사중주 등이 그것이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영국의 문학 훈장인 메리트 훈장을 받으면서 시인으로서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시극들은 개선 무대에 올려졌고 특히 말년의 대표작 칵테일 파티가 브로드웨이에서 200개 이상 공연을 채운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하다. 1947년 안에 비변이 세상을 떠났다. 1957년엔 팔량한 비서를 일하던 29세의 발레리자와 결혼하였다. 1965년 1월 영국 런던에 이랬다에서 사망하고 죽었음에 위에는 고향 리스트 고코의 성 마이클 교회에 안장됐다. 2년 후 영국 전문 웨스트민스터 사원 시인이 그에게 엘리엇의 기념석을 받았다. 항모지는 개발되지 않는 채 척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친 땅을 말한다. 항과 무 둘 다 거칠다, 어지럽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친 땅인데 단순히 위가 개발된 것으로만 항무지라고 하지 않는다. 미디어 매체들에서는 항무지가 나오거나 주요 무대인 곳은 성막하거나 아무런 분위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쿠마이의 무녀 병 속에 있는 것을 봤다. 소년들이 말했다. 무녀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녀가 대답하기를 죽는 걸 원한다. 한층 훌륭한 요소가 에즈라 파운더에게 1장 죽은 자의 매장 4호 가장 잔인한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영광을 뒤섞여 잠든 뿔을 본표롭게 본다. 더 웨스트랜드 미국 최신의 영국 시인 토마스 선스 엘리어의 전 134조의 시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시 제목 무지는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1918년 직후에 한패해진 세계와 시인 본인이 사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패해진 세계란 단순히 전쟁으로 이런 비범벅이든 항무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불제가 된 유럽 사회를 가리킨다. 엘리엇은 당시 서구 사회가 예수의 보라 같은 그 어떤 보라를 믿음도 더 이상 인간이 일생에서 있어 그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섹스, 성이 자손 번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한낱 쾌락을 위한 수단이라 타락하겠으며 죽음을 통해 불사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비극적 상태라고 생각한 이 시를 통해 한패해진 유럽의 정신적 상황과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자 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첫 행의 암시적 이것도 어떤 점에서는 풍자제기까지 한 시고에서 제시하듯이 삶이 곧 죽음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작가는 구원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망자의 세계 시체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통을 지켜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 스며든 그 전통적 정신의 유산을 발견해내려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이냐? 4월은 진정한 세상을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추억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4월은 재생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재생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엘리엇은 고대 성대 전설과 웨스턴 여사 프레이저가 연구한 생명의 원리와 그 부활에 관한 원형 신화를 참여했다. 이 성대 전설은 우리가 익숙한 아사 왕의 성대 전설과 약간은 다르다. 늪으로 밴든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재앙이 일어난다. 왕은 재앙을 물질이 지혜롭고 힘센 젊은이를 찾는다. 성대 전설은 성별을 얻는 자가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전설이다. 마침내 성별을 가지고 한 젊은이가 나타나 재염, 즉 전염병 혹은 외부의 침입을 물리치고 왕의 공주와 견학할 새 나라를 만든다. 엘리엇은 현대사회의 재앙을 황무지에 비교한 다음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캐어내서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엘리엇은 이 운영 신화에서 빌려오는 상징을 20세기 인류 문명의 한 벼슬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권한을 번쩍 의미로 확산하여 시를 비개인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성대 전설이라는 원형 상징을 이용해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로 고온의 미래를 예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한줌 먼지 속의 공포를 보여주리라 같은 구절이 있다. 이것은 시의 제목에서 이용한 구마의 10일, 무녀의 일화와 관계가 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구마의 무당에서 11은 아폴론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손에 머리 한 뭉큼을 쥐고 거기는 머리알을 개수만큼 오래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 인용의 각질을 보면 알겠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작가 엘리엇은 원래 이 시 제목을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세상을 정탐한다로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에즈라 파운드에게 반려당해 다시 고른 제목이 이것이 이 시는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눈다. 가장 유망한 건 역시 처음 등장하는 죽은 자의 매장이다. 죽은 자의 매장, 체스케이프, 불의 설교, 익사, 천둥이 한 말로 나뉘고 있다. 엘리엇의 극적 정체성에 논란이 있다. 엘리엇은 영국인 문학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미국인일 때 가졌는데 항무지를 미국인이 1922년에 쓴 작품이고 영국인을 교양한 것은 1927년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항무지는 미국인일 때 쓴 것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재가던 청년기부터 미국 문학에 반감을 드러내며 프랑스의 상징주의 문학이나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에 심취했다. 옥스퍼드 유학을 거쳐 런던 문학사학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서 영국 문학의 이런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영국인이 되고 싶은 미국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상수한들 항문지 자체는 영국인이 되기 이전에 집필한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시로 보고 있다. 또한 대형 도서관에서도 엘리엇을 분명히 미국 작가로 하고 있다. 미국을 버린 에즈라 파운드도 미국에서 미국 시인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엘리엇이 영국에서 기여하며 여러 번 위대한 작품을 남겼고 영국에서 죽었으니 영국 문학가로 대우하는데 현대 영국 문학에서는 항무지 국적성 자체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밀면 의미가 영국은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리터 잉글리시가 영국 기반이라는 뜻으로 보는 입장이다. 영국은 비영국인이 영국 작품도 걸치게 되면 그게 호주이건 캐나다이건 잉글리시 리터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잉글리시가 영원한 의미로만 주로 쓰이지만
영국은 다르다. 잉글랜드이라는 뜻이 있어. 영국인과 아일랜드인들이 실제 그 뜻으로 실생활에서 쓰고 있다. 잉글랜드식 영어도 잉글리시라고 실생활에서 부른다. 스페인식 로만 배우의 메른 오티스 등이 출연한 테라스 연례길 1973년의 영화다. 기원전 8세기에 에우보이아에서 온 거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구마 무당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 식민지 및 무당의 문화가 있던 곳이다. 쿠마의 등이 시되고 있다. 로마 제국의 문명가 페트리니오스 사타리콘에서 로마의 유명한 문명이던 무당의 11요 그녀의 이름은 무녀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변화의 소원을 말하는 아폴론 신에게 영원한 삶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아폴로는 그 말을 들어주지만 그에 해당하는 영원한 젊음을 주지 않아 10일 늙어서 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쪼그라들어도 죽음을 맞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 글은 사다리콘에서 엘리엇이 유명한 제목이다. 제상당한 명문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비의 명과는 다른 것이다. 이 문장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적혀있는데 엘리엇은 도케이 난이도를 높이고자 이시아,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을 언어를 의도적으로 섞었다고 한다. 이상 난해한 시를 쓴 항모지를 쓴 T.S. 엘리엇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